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로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나는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라고 하는 박덕은 저서에서 한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신의 처지에 마땅하게 처신해야 군자이다. 군자는 그 자신의 처지를 마땅하게 처신할 뿐이요, 처지에 맞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부귀에 처해서 부귀에 마땅하게 처신하고, 빈천에 처해선 빈천에 마땅하게 처신하고, 오랑캐에 처해선 오랑캐에 마땅하게 처신하며, 환란에 처해선 환란에 마땅하게 처신하나니 군자에게 들어가 자득하지 못할 데가 없다. 책은담의 조언입니다. 어떤 일을 군자라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처지에 마땅하게 처신하고 맞지 않는 것은 바라지 않는 자, 그가 바로 군자라는 거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마땅하게 처신할 줄 아는 자입니다. 부귀나 빈천에도 환란에도 그에 마땅하게 처신할 줄 아는 자, 바로 그가 군자인 것입니다. 그는 지혜와 행복을 그의 말동무로 데리고 다닌다고 하니 멋쟁이가 아닐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또랑광대가 판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또랑또랑하다, 또래집단, 또렷하다, 또박또박 말하기, 또 하나의, 또 한 번, 똑같다, 또랑광대, 판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 또랑광대, 판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 또랑광대, 또랑또랑하다, 또래집단, 또렷또릿하다, 또박또박 말하기, 또 한 번, 똑같다.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김봉숙 시집 출간을 축하하며, 김봉숙 시인의 시집 출간을 축하하며, 김봉숙 시인은 신비로운 바위가 우뚝 솟아있는 올초산과 아름다운 영상하게 흐르는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우리 서편마을에서 아버지 김기문 씨와 어머니 서상심 씨 사이에서 이남 사녀 중 넷째이자 처남으로 출생했다. 유년 시절에는 보리밭 사이길을 가로질러 무려 10여리나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에 다녔다. 아침녘엔 동산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꿈을 키웠고, 저물녘엔 저수지 뚝방에서 누렁소 이끌며 노을까지 안아주었다. 여름방학 땐 늘 바닷가로 가서 온몸이 까맣게 걸리며 지냈다. 모범적인 학생 생활을 보낸 뒤 군복무를 했고, 제대 후 법무부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다. 첫 발령지는 제주도였다.
이후 전국 각지를 두루 돌며 법무 산하에서 근무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요구했다. 유난히도 바다가 있는 곳으로 발령이 자주 났다. 동양의 나폴리, 통영, 땅끝마을 해남 등 전국을 떠돌며 객지 생활을 해야 했다. 그 때문에 친구들과 가족과는 늘 멀리 떨어져 지내야 했다. 반면에 좋은 점도 있었다. 아침에 산책을 하거나 퇴근에 바닷가에 나가면 왠지 모르게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다. 지금은 5급 공무원으로 대통령 임명장을 받았으며 강주 준법지원센터에서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28대 결혼하여 슬하에 건장하고 영특한 두 아들을 두고 있다. 2005년 전주로 발령을 받았을 때 퇴근 후 문해대학에 들어가 시를 접한 이후 꾸준히 문학에 대한 열정을 키우고 있다. 그는 새벽부터 일찍 출근하여 사무실 앞과 동네 주변을 빗자루로 손수 쓸며 눈을 치울 정도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생활을 꾸려왔다. 직장에서는 인사, 예산, 시설 등 주요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성실성과 부지런함을 인정받고 확실히 근무 성적을 올리며 지내고 있다. 간혹 여가 생활도 즐긴다. 테니스를 통해 인간관계의 폭도 넓히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틈나는도 자전거를 타고 섬진강, 영산과 섬지역 등의 여행을 즐기기도 한다. 한동안 스피치 학원에 다니며 스피치를 익힌 결과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그게 계기가 되어 스피치 클럽 회장,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 저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야간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신앙소, 문해창작, 디지털 사진 등을 꾸준히 공부했고 지금도 열심히 배우는 삶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문학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렸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풀에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도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내게 문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생각을 적다 보니 한 편의 시가 되곤 했다. 2006년 올간지 문해사조의 시부문 신인문학상을 받았다. 이후 시를 자주 쓰지는 못했다. 바쁜 일상과 자녀 교육에 열정을 쏟다 보니 문학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도 꾸준한 관심만은 놓지 않았다. 2018년 말쯤 한실문의 창작, 문학동아리 둥그런 문학회에 참여하여 본격적인 창작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문해사조 시 신인문학상, 문학공간, 디카시 문학상 대상 등으로 문단 데뷔했으며 온문학, 디카시 문학상 대상, 현대시 문학, 삼행시 문학상, 단명문화재 시화 문학상, 포렌컬처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30여 년의 법무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모범 공무원으로 인정받아 국무총리상, 법무부 장관상, 법무연수원장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시낭송가, 강주문인협회 회원, 강주시인협회 회원, 한실문예창작회원, 둥그런문학회 회장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피치 지도사, 행정사, 학교폭력 상담사, 한국형 애니어그램 일반 강사 등으로 바쁜 일정을 꾸려가고 있다. 하루는 이렇게 토로했다. 시는 나의 친구이고 고향이며 산책거리다. 흐르는 강가를 달리고 싶을 때는 자전거 페달을 끝없이 돌린다. 푸른 하늘에 노란 공을 마음껏 쳐올리고 싶을 때는 운동장에서 테니스를 치며 마냥 웃는다. 때로는 새들이 우짖는 숲속에서 신앙송을 하기도 한다. 사물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을 때는 디지털 카메라를 등에 짊어지고 어디론가 여행을 떠난다. 뭔가 모를 시인다운 면모가 그의 인생을 점점 더 우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듯하다. 2022년 11월에 그는 첫 시집 갯마을 오후를 펴낸 이후 6개월 만에 제2시집 출간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첫 시집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봉숙 시인의 시 세계로 들어가 산책을 즐겨보도록 산책을 즐겨보도록 하자. 산마을에 자라나 도시로 이사했지. 어느 봄날 온종일 진동 울리는 길가 낯선 대지에 서서히 불이 내렸지. 자박거리는
발걸음에도 소소한 팔랑거림에도 꽃잎 갈래갈래 수줍은 미소 움켜쥐었지. 밤에는 캄캄한 어둠 끌어당겨 작은 나팔 한없이 불어댔고 한낮에는 간절한 목마름 접어 초록을 손등에 얹어두었지. 온몸 시려오는 날 까만 시간 곱게 가라 그을린 얼굴 하얗게 분칠했지. 분꽃 전문. 이 시에서 시적화자는 분꽃에 시심의 옷을 입히고 있다. 분꽃이라는 제목에서 문득 옅은 분냄이 나는 건 왜일까? 분꽃에서 번져오는 분냄, 분첩, 그리고 돈을 벌겠다고 도시로 떠난 그 시절의 아픈 이름 분꽃보니 다른 꽃과 달리 분꽃은 초저녁의 향이 짙다. 분첩을 꺼낸 분을 바르는 아련한 향이 초저녁을 환하게 한다. 분꽃은 저희끼리 서로 귀를 간지리며 피어난다. 분홍하게 웃다가 볼을 부며 깔깔거린다. 살다 보면 가슴에 못자국이 많을 텐데 초저녁 해걸음에서 서러운 안색을 씻으며 분홍하게 분을 바르며 또 하루를 살아낸다. 이 시는 산마을에서 태어난 꽃보니 같은 한 여인이 도시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모습을 애들로 표현하고 있다. 산마을에서 도시로 이사한 분꽃, 어느 날 온갖 소리로 진동 울리는 길가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린다. 오고 가는 발걸음과 팔랑거림에는 수줍은 미소 짓고 한낮에는 때때로 목마름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어느 날 까만 시간 곱게 가라 걸린 얼굴 하얗게 분칠할 수 있게 된다. 분꽃에게 인격체를 부여하여 꾸려낸 시적 형상화가 정갈하다. 군더더기 없는 시어 배치 능력도 뛰어나다. 오선들이 노을 안고 항구로 돌아오고 있다. 흐르는 시간에 휘어버린 하늘을 뚫는다. 빈 가슴에 객지의 서름과 바다의 낯설음 재운다. 도치로 나란히 서있는 삶의 밑바닥을 푹 찍는다. 부딪힌 얼굴에 어둠이 빛난다. 소리 없이 끓어오르는 너와 나 마신다. 모두 다 침몰할 때까지. 폭탄주 전문. 이 시에서 시적화자는 폭탄주를 어부, 서러움, 침몰 등을 통해 그려놓고 있다. 신물 등을 통해 폭탄주는 두 종류의 술을 섞이게 하여 마시는 술이다. 두 종류의 술은 무엇을 의미할까? 시적화자는 객지의 서름과 바다의 낯설음이라고 말한다. 노을 안고 항구로 오는 어선들이 늘 만선이면 좋을 텐데 바다의 일이란 알 수 없어. 빈약한 그물 같은 빈손으로 돌아온 일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한 날이면 해저음으로 퍼져나가는 비릿한 폭탄 소리가 펑펑 터졌을 것이다. 혀와 고단함과 밤을 타고 넘어가는 알코올에 몸부림치며 서러워했을 것이다. 하늘과 바다를 향해 하소연하는 그 넋두리가 허공에 탄흔을 남겼을 것이다. 더덕더덕 찍힌 자국들로 어부도 어선도 바다도 한동안 말이 없었을 것이다. 폭탄주를 부딪히는 얼굴에 어둠이 빛난다. 차는 넘치고 밤은 쏟아지고 제어장치가 망가진 사내들이 비틀거리는 길바닥을 휘청거리며 간다. 펑펑 터지는 폭탄 소리로 길까지 침몰할 것 같다. 흐르는 시간 휘어버린 하늘을 뚫고 빈 가슴엔 객지의 서름과 바다의 낯설음을 잔속에 채워넣는다. 삶의 밑바닥 푹 짚고 얼굴엔 어둠이 깔릴 때 소리 없이 끓어오르는 너와 나를 마셔버린다. 모두 다 침몰하는 그 순간까지 폭탄주는 계속 몸 안으로 잠입한다. 뭔가 모를 답답함과 처절함이 느껴져 가슴이 먹먹해진다. 고달픈 어부들의 애환이 느껴지는 듯해 더욱 가슴이 아려온다. 상징과 이미지로 이루어낸 시적 형사가 눈길을 끈다. 주름진 세월이 그대에게 편지를 쓰면 다림질한 서치가 된다. 그 목소리 듣고 있으면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그 미소 떠올리면 윤슬의 바닷가 거니는 여인이 된다. 함께한 시간 가슴에 펼치면 한편의 시가 되고 이 편지 가만히 우투려 넣으면 파란 하늘빛 된다.
설렘 전문. 이 시에서 시작하자는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쓴다. 편지에서 느껴지는 향수가 정겹다. 편지와 달리 카톡은 기다림과 설렘이 무르익지 않는다. 감정을 포개고 쌓고 접으면서 고여드는 감성의 진액이 없다고나 할까. 일의 용기에 담아 한 번에 소모해버리는 내용물처럼 카톡은 가볍다. 반면 종이글의 편지는 항아리처럼 숙성된 시간이 녹아나 있다. 마음이 여러 번 편지 속으로 밀려들고 빠지면서 기다림의 걸음으로 가라앉은 것들을 편지에 담는다. 깊고 캄캄한 기다림이 펜끝에서 환해지는 곳, 그곳이 편지이다. 그 아련한 편지를 주름진 시간이 그대에게 보내기 위해 쓴다. 웃음 하나 울음 하나 골골이 잡혀있는 세월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쓰고 싶었을까. 섭디설게 걸어온 생의 뒤안길을 쓸쓸했을 텐데 편지를 쓰면서 세월은 다림질한 셔츠가 된다고 한다. 멋지다. 구구절절한 아픔으로 떠돌던 흔적들을 고장고장 발기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든다고 한다. 설렘이란 그런 것인가 보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설렘이라는 감정은 늙지 않는가 보다. 늙지 않은가 보다. 설렘이라는 감정은 늙지 않은가 보다. 주름진 세월이 설레기 시작한다. 편지를 쓰고 있으면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미소와 함께 바다가 거니는 여인이 되기도 한다. 함께한 시간을 가슴에 펼치면 한편의 시가 되고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순간 저쪽에 넣는 순간 파란 하늘빛이 된다.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붙이는 과정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미지화되어 있다. 메타포 중 A는 B가 되어를 활용하여 시심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그리하여 시가 아름다운 정감의 옷을 입고 정겹게 독자 앞에 나타나 잔잔한 여운을 안겨주고 있다. 어쩌면 나에게 갈 수 있나요? 들길로 가면 들꽃이 피어있고 산길로 가면 벼랑끝이 나오고 그냥 이대로 있으면 잔잔한 호수가 되겠죠. 아름들이 살 수 있는 길, 어찌하면 그 길 갈 수 있나요? 갈등 전문. 이 시에서 시청자는 자신의 갈 길을 앞에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게 우리는 늘 두 얼굴이 불쑥 내밀어지는지도 모른다. 식사 메뉴를 정해야 하는 맛있는 갈등, 멋진 옷을 사고 싶은 화려한 갈등, 그 갈등이 뭉친 시간을 잘 견뎌야 한다. 시가 선택은 늘 절반의 의욕과 절반의 망설임이 들어있게 어느 누구도 그 선택 앞에서 장담할 수 없다. 새소리 깃든 산길을 선택한다고 해도 길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갈등이 나무마다 대물림되면서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지도 모르기에 산길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에 안전한 걸음을 걷고 싶지만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졌듯이 우리도 기울기가 있는 걸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삶에는 되도록 유전되어 온 갈등과 어떤 마찰이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들길로 가면 꽃이 피어있고 산길로 가면 벼랑을 만나고 그렇다고 그대로 있자니 호수가 되어버릴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아름드리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갈등에 휩싸여 망설이다가 시가 끝나버린다. 뚜렷한 길을 제시해 주지도 않고 끝나버리면 독자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 인생사 속에서 빚어지는 다채로운 사색의 한 방향을 잡기 위한 갈등, 아주 소중한 갈등의 시간을 갖게 해주고 있다. 나무를 친친 감고 있는 넝쿨이 뱀처럼 쑥쑥 자라 숨쉬지 못하면 어쩌지. 숲속에 혼자 남은 새 한 마리 맑은 소리 내지 못하면 어쩌지. 편안한 숲길이 갑자기 없어져 길 걸어갈 수 없으면 어쩌지. 나뭇잎이 춤추며 반기지 않고 조용히 숲 기어오르는 다람쥐 볼 수 없으면 어쩌지. 숲속에서 피 빨아먹고 사는 모기들을 내쫓을 수 없으면 어쩌지. 비가 그친 아침 문득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다. 불안 전문. 이 시에서 시초가자는 어느
비 그친 아침에 이런저런 생각이 잠기다 불안해한다. 불안은 자기 자신에게 위험을 알리는 최초의 신호다. 안전한 생존을 위해 어느 정도 불안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불안은 어머니의 그 어머니 때부터 상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안전을 위한 감정의 첫 유산이기도 하다. 생각의 얼룩 같은 정신의 허물 같은 불안은 되도록 대가 끊기지 않을 것이다. 그 어느 기후에서나 어느 지역에서나 진화의 성공에 불안의 혈통을 이으며 대를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 적절한 상속을 적당한 불안이 마음 안쪽에서 말랑말랑해 자라면 괜찮겠지만 우옥을 낳는 끊임없는 불안은 삶을 버겁게 하기도 한다. 불안이 심해지면 눈을 감지 못하고 살아가는 물고기처럼 또 몽유병 환자처럼 뜬 눈으로 제 상처를 지켜봐야 한다. 칭칭 감고 있는 넝쿨 때문에 나무가 숨쉬지 못하며 어쩌나, 숲속에 혼자 남은 새가 맑은 소리 내지 못하며 어쩌나, 손길이 호련히 사라져 걸어갈 수 없으며 어쩌나, 나뭇잎이 반기지 않고 숲 다람쥐를 볼 수 없으며 어쩌나, 숲속의 모기를 내쫓지 못하며 어쩌나, 이런저런 불안으로 마음이 시끄럽다. 문득 우리에게 불안이 엄습한 것은 왜일까?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 그러할 것이다. 이 시에서 시초가자의 불안은 한결같이 동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시인의 영혼이 맑아 승기롭고 순수하게 다가온다. 점점 잡티에 둘러싸여 순수를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듯하다. 그 파장이 담백한 삶을 살아가도록 유인하고 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하여도 가고픈 마음 잡을 수 없다. 종일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 어찌하리. 상굽이 돌아 하늘 오르는 추억, 화선지에 한 조각 펼쳐 이 마음 전해보지만 끝내는 산등성이 너머로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린다. 구름대문. 이 시에서 시작하자는 뭔가 모를 아련함과 답답함을 구름에 빗대어 하소연하고 있다. 누가 구름의 발목을 자꾸 잡아채 한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가. 떠도는 구름 때문에 공중의 배경은 자꾸만 흘리고 햇살에 뒷덜미는 막무가내로 잡혀 그늘로 들어서야 하는 일상의 일가들. 그 구름처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한자리에 있지 못한다. 떠도는 마음 때문에 어느 때는 아픔으로 몸을 바꾸기도 하고 그늘에 들듯 슬픔의 공간으로 들어서기도 한다. 제멋대로 떠도는 구름처럼 삶이란 늘 현기청처럼 어지럽다. 처음에 마음이 끝까지 가는 법이 없어 허허롭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마음의 호적부는 떠도는 구름인지도 모른다. 호기심을 채우며 떠도는 양떼구름, 스토커처럼 소죽으로 직진하는 먹구름, 외모 꾸미기에 열을 올리는 뭉게구름, 그 구름들처럼 우리 마음도 다양해 잡히지 않는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고 온종일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존재. 상굽이 돌아 하늘 오르는 추억. 화선지에 한 조각 펼쳐 속마음 전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끝내 구름은 산등성이 너머로 흔적도 없이 흩어져 사라져 버렸으니까 마치 우리 인생 속 꿈과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꿈과 마음은 구름처럼 쉽게 잡히지 않고 뜻대로 되지도 않는다. 결국 소나기에서 벗어나 어디론지 흩어져 사라져 버리니까 그 안타까움과의 뜻함이 독자의 가슴에 자연스레 전달되고 있다. 아무렇지 않게 날마다 콧등에 얹고 귀에 의뢰 걸고 다녔던 안경, 왠지 무극평하다. 요즘 두꺼운 안경알처럼 살았던 걸까? 번지르르한 옷만 걸쳐 입고 다녔던 걸까? 콧등을 짓눌러 그 아픈 자국에 뚜렷이 남고 귓불에 오돌토돌 소름 돋는다. 잠시 버거움 저만치 벗어놓고 사방으로 움직이는 의자에 머리 기대고 괜찮아지겠지 고대야 했건만 그 느낌은 아까와 마찬가지다. 너 없이도 비어좋은 골목길 이리저리 찾아가고
끝없이 쏟아지는 문서의 작은 글씨까지도 똑똑히 읽을 수 있어 혼잣말로 몇 번씩 되뇌인다. 그렇지만 어김없이 눈앞이 아른거린다. 새벽 발걸음 죽이며 현관문 걸어 나온 하루가 물끄러미 쳐다본다. 한방눈이 책상 앞 창밖 뒤덮어 버린 한낮에도, 작은 방에 불 꺼진 한밤중에도 어리숙한 내 곁에서 밝은 해안 주는 너 다시 조심스럽게 집어든다. 불현듯 전무. 이 시에서 시적화자는 안경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 어리석음을 환하게 해주고 망각을 깨우게 해주는 안경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가. 하지만 안경에게 마음을 내준다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무겁게 그 소중함을 잊기도 한다. 사랑하는 아내지만 때로는 잔소리 마녀로 다가와 거리를 두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듯이 콧등을 누르는 안경을 때로는 싫은 것이다. 안경이 때로는 싫은 것이다. 싫을 때가 있다. 때로는 안경이 싫을 때가 있는 것이다. 안경이 싫을 때가 있는 것이다. 거리를 두고 싶듯 사람의 거리를 두고 싶듯 콧등을 누르는 안경이 싫을 때가 있는 것이다. 싫을 때가 있다. 싫을 때가 있다. 사랑은 아니지만 때로는 잔소리 마녀로 다가와 거리를 두고 싶듯 마녀로 다가올 때면 거리를 두고 싶듯 콧등을 누르는 콧등을 누르는 안경이 싫을 때가 있다. 안경 다리가 귀 밖에 걸쳐 있어 한 번도 길을 걸은 적이 없는 안경. 콧등에 몸을 기대어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경. 그 안경이 때로는 아둔해 보여 벗어보지만 정작 불편함은 나의 몫인 것이다. 콧등에 몸을 실은 것도 귀 밖에서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도 나를 위한 안경의 로고인 것이다. 날마다 콧등에 얹고 귀에 의뢰 걸고 다녔던 존재. 콧등에 짓눌려 그 아픈 자국이 또렷이 남을 때야 그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된다. 때로는 버거워 저만치 벗어놓기도 한 존재. 한방눈 오는 한날에도 불 꺼진 한밤중의 작은 방에서도 어리숙한 시적 화자의 밝은 해안을 시적화자에게 밝은 해안을 주는 존재. 결국에는 조심스레 다시 집어든 존재. 안경에게 인격체의 자리를 내주고 대화하듯 갈등을 풀어내고 고마운 존재임을 알아가고 있다. 안경으로 상징되는 이 땅의 사소한 고마움들이 일체히 소환되고 있는 듯하다. 어느 한 시심의 소재를 통해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고 사색의 공간에 잠시 머무르게 할 수 있다면 시로서의 특질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김봉숙 시인의 시들은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시의 소재로 끌어당겨 시적 형성함으로써 독자에게 인생의 감성에 대해 여러 각도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감성에 파고들어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성에 의해 짓눌려진 감정, 불의에 의해 짓밟혀진 감성,
자꾸 순수의 세계를 갉아먹는 악한 감성, 이런 감성들을 다시 순수의 감성으로, 순수 감성으로 시인은 회복시켜 놓아야 한다. 또한 시는 새로운 해석이다.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 각도에서 새 눈길로 각도에서 새 눈길로 새롭게 해석해 놓아야 한다. 그러므로 낯설게 하기가 필수다. 사물과 삶과 내면의 세계를 기존의 것들과는 다르게 해석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시는 가급적 소설을 피하고 이미지 구현을 통해 시적 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 상징을 통해 여러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놓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리듬도 갖춰 놓아야 한다. 되도록 쉬운 시어들을 배치해 감동과 전율이 흐르도록 해주어야 한다. 세월이 가도 익히기 위해서는 기시감이 없어야 한다. 어디에서 본 듯한, 느낀 듯한, 들은 시에서 벗어나 아주 작상 점수가 높은 신선함이 갖춰져 있다면 더욱 시는 빛날 것이다. 김봉석 시인의 시들은 이러한 시의 특질들을 이러한 시의 특질을 고루 갖추고 있어 시를 읽어가는 내내 독자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 이 시집 발간 전에 이 둘째 시집 발간 전에 펴낸 김봉숙 뒷가 시집처럼 이미지도 살아있고 시의 표현기법도 다채로워 앞으로 제3, 제40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부디 여성 동안 아름다운 시심과 글쓰기, 여백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뭐든 시 속에서 얘기하고 담소 나누면서 감성을 곱게 갖고 나갔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멋진 시 세계로의 전진이 지속되길 소망해 본다. 벚꽃과 개나리가 환하게 웃고 있는 봄길을 걸으며 한시의 전남대 시인, 문학평론가, 소설가, 동화작가, 현재 과거.
어떻게 그것을 주체할까? 아침때 그 바다, 흰 포말 앳된 햇살, 초록 바람결, 그 속을 서성대는 오랜만의 방황, 감겨드는 어지러운 꽃빛 고옥을 떠받치는 전신의 무한 항호를 어떻게 그것을 주체할까? 저녁 때 그 낙일, 모래벌 코스모스, 바람결 그늘, 그 밑에 처음 넘는 찬란한 고도, 하늘에 하나님의 먼 외면을, 비로소 전율하는 너와 나의 포옹을.
이 시에서의 시조가자는 한 가지 의문을 갖는다. 아침바다의 흰 포말, 에테네살, 초록 바람결, 그 속에 서상되는 방화, 감겨드는 꽃빛, 고호, 떠받치는 전신의 무한항을, 이것들을 어떻게 주체할까 고민에 빠진다. 또 저녁 때 낙일, 모래벌 코스모스, 그 밑에 누워있는 찬란한 고도, 하늘의 외면, 비로소 전율하는 너와 나의 포, 이것들을 어떻게 주체할까. 이게 제목의 인간적으로 뻗어가. 이게 제목. 인간적으로 뻗어가 드디어 음이방울을 손에 쥐어주고 있다. 제발 뜬구름 잡으며 살지 말자.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사소하지만 지극한 아름다움, 참다운 음이방울을 발견하고 발굴하며 살아가자. 햇살, 바람, 방황, 황홀, 고독, 그늘, 포옹 등에 숨겨있는 평화로움과 자유로움, 그리고 행복을 간과하지 말고 살아가자.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하다.
시 드디어 박덕은 꽤 오래 걸렸다. 여기에 오기까지. 차창 밖은 봄비 소리, 가로등 불빛 흔들거리는 소리, 추적추적 방울방울 고독이 지겹게 흐르는 소리. 어느 순간 야릇한 빗살이 살갗을 파고든다. 잠깐 숨을 멈추고 그 황홀을 바라본다. 저쪽 숲속에서도 들려온다. 처음으로 깔리는 포효. 무겁지만 두렵진 않다. 차츰 정신이 혼미해져 온다. 뭔가 모를 흐름이 목덜미를 조여온다. 다시 빗방울에 물눈길을 준다. 못 박힌 듯 꼼짝 못하는 전율. 짜릿하면서도 따끔한 향기 전신을 휘감고 돈다.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 갑자기 번물처럼 울음이 터진다. 빗줄기도 거세져 앞이 안 보인다. 피 속으로 흐르는 아우성도 한 바퀴 뒹굴다 사그라진다. 거칠게 시동을 걸고 산길을 빠져나온다. 네, 0717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프랑기님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0717님 반가워요. 네. 아정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프랑기님 0717님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아정님 반가워요. 0717님 프랑기님 아정님 반갑습니다. 아정님 서해 김봉숙 시인의 시집 출간 축하합니다. 박덕은 지도교수님의 평서를 통해서 더욱 시의 맛을 더해주고 있네요.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배움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본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프랑기님 본매님 반가워요. 네, 0717님 본매님 반갑습니다. 아정님 본매님 반가. 본매님 프랑기님 반갑습니다. 본매님 아정님 반갑습니다. 본매님 0717님 반갑습니다. 아정님 시 새로운 해석 상징 이미지 낯설게 하기 등의 시심으로 미적 그릇의 순간을 담는다. 아정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호님들 굿나잇. 0717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네. 네, 0717님 문호님들 굿밤 되세요. 프랑기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매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안녕히 계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년 내에 꼭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 구문학상 2세기 이상 꼭 받게 될 겨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르바 사요나라 비더젠 굿바이 바이바이.